예, 7페이지부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의 구조에 대한 약간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인베디드 CPU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제어 레지스터나 어떤 연산 레지스터나 아니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 뭐 레지스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레지스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지스터가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거나 제어용으로 사용되고요. 그것뿐 아니라 어떤 연산 동작, 그러니까는 연산을 위한 동작이나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저장하는 동작이나 아니면 뭐, 뭐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화면에 7페이지 아래에 보면 여기 뭐 보수기, 아마 애더를 얘기한 것 같은데 애더나 쉬프터, 쉬프터라는 또 로직이 있어요. 실제로 명령어도 있고 또 산술 및 논리 연산기, 상태 플래그 등 이 ALU, 그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 CPU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이 구조가 실제로 CPU에 있다는 거를 각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인베디드 마이컴을 제어한다는 것, 알아간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인베디드 MCU의 내부 구조를 내가 좀그 받아들여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약간 그런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이해를 시도 자체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기공학과에 보니까.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꼭 이 부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지스터라고 표기된 부분은 우선 레지스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 저장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소 저장 단위는 원 비트이고요. 그 원 비트, 한 비트 정보가 8개가 모이면 8비트가 되고 16개가 모이면 16비트가 되고 32개, 32개가 모이면 32비트가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기본적으로 한 비트가 0이나 1을 저장하는 저장 단위이고 이제 n배 확장되면 이제 n 비트가 되는 거죠. 하고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거 외에도 많은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 CPU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럭, 그쵸? 기준 동작 신호가 있는데 그런 클럭이 들어오면 보통은 이거를 로직 회로에서는 상태 제어라고 부르는데 어떤 CPU가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그 동작 순서를 결정하는데 이 레지스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CPU는 굉장히 정직한 소자예요. 한 클럭이 들어오면 레지스터에 저장된 한 개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 클럭이 하나 한 번 더 들어오면 그 다음번 상태로 이동을 하고 또 클럭이 한 번 들어오면 또 다음번 상태로 이동하고. 그래서 프로세서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라서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동작 자체는 단순해서 클럭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한 번의 어떤 오퍼레이션, 그 연산이 됐건 어떤 제어가 됐건 데이터 이송이 됐건 한 번의 동작을 하는 소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TI 쪽 델피노 제품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란 이런 개념들도 나오는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제죠. 그러니까 명령어 하나가
그러니까 한 개의 명령어가 8개의 상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명령어 정보를 읽어오는 그 패치 단계, 그 명령어를 해석하는 디코드 단계, 그 명령어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어떤 그 오퍼레이션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동작도 바로 다 레지스터랑 로직 회로를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CPU를 속속들이는 알 수는 없지만 이 CPU가 어떤 클럭 신호를 기반으로 안에 저장된 여러 가지 그 레지스터들을 이용해서 또 혹은 로직 회로를 이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동작으로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연속으로 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뭐 엔베디드 프로그램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하고 네 번째로 이제 버스 개념을 좀 필요한데, 이제 버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뭐냐, 어떤 신호의 집합을 버스라고 불러요. 물론 레지스터는 뭐 예를 들어 32비트 됐다고 해서 레지스터 버스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네, 그 레지스터는 정보를 저장하는 소자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버스는 그냥 신호 다발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앞쪽 페이지에 보면 어드레스, 그러니까 CPU가 메모리를 제어할 때는 어드레스 정보나 어떤 제어 신호를 주고 데이터 정보를 받는데, 어드레스나 데이터처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떤 신호의 다발, 신호의 집합을 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인베디드 쪽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떤 기능을 하는 신호의 집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번 페이지 그 하부에 있는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도식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마이컴을 아주 잘, 그러니까 CPU 정확하게는 CPU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CPU의 내부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는 제어 장치인 거죠. 여기서는 CU라고 부르는, 하고 그 제어 장치가 클럭이 들어오면 어떠한 일련의 제어 신호를 발생을 하고, 이제 뭐 연산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하부에 있는 ALU와 위쪽에 있는 레지스터 중간에서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연산하고 저장하고, 그러면서 내부 프로세서 버스에 그런 정보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간단하지만 개념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어떤 다이어그램인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를 넘겨서, 이 제가 전기과에서 처음 학부생 데리고 강의했을 때 가장 처음 부딪혔던 개념, 레지스터. 도대체 레지스터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엄청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레지스터는 전자 소자예요. 인터넷이나 전자 회로 이런 책을 보시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현된 어떤 전자 부품입니다. 레지스터가. 그래서 얘가 어떤 전압 신호는 사실 0볼트와 어떤 전압, 뭐 5볼트가 될 수도 있고 3.3볼트가 될 수 있고,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0볼트와 어떤 전압 상태를 저장하는 소자인 거죠. 일단 그렇게 알면 되고요. 이 레지스터에는 그 동작, 그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그 제어 신호 종류에 따라서 플립플롭이랑 레치라는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은 어떤 정보가 저장되려면 클럭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클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엣지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PU회로 설계할 때 CPU의 클락이라는 거랑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제어 신호가 로우나 하이가 아닌 예를 들어 0에서 1로 트랜지션이 있거나 1에서 0으로 트랜지션이 있는 상태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품류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레지스터는 반대로 제어 신호가 0이거나 1일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도 있어요. 그런 걸 레치 숫자라고 부르는데, 레치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0 레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는 제어 신호가 0볼트인 동안에는 계속 저장되는 정보가 바뀝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입력되는 정보가 계속 0101 바뀌면 얘도 0101 바뀌어요. 그러다가 레치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가 0에서 1로 변하는 순간의 마지막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플립플롭은 그러지 않아요. 제어 신호가 트랜지션이 있을 때만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까 그 트랜지션, 그러니까 제어 신호에 트랜지션이 있을 때 그 입력되는 정보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트랜지션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정보가 그 내부 정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이 부분은 아마 회로 이론이나 마이컴 응용 뭐 이런 어떤 과목이 있다면 그런 데에서 충분히 많이 다뤄지는 거니까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세요. 워낙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보니까 사실 인베디드 CPU, 인베디드 컨트롤러를 어떤 이렇게 개발하시는 그, 그 뭐라고 하나 초급 단계, 그냥 기초 단계에서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기공학과라서 그런 건데 약간 좀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그런 어떤 그런 관련된 전공 서적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레지스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레지스터인데 이게 예를 들어 나중에 엔베디드 CPU에서 어떤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PWM 신호를 발생해라 말아라 어떤 제어를 하는 그런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된 ALU 그 산술 연산 로직 장치, 산술 연산 로직이라고, 산술 연산 장치네요. 그냥 산술 연산 장치에서 그냥 보통 그냥 산술 연산이나 데이터 이동,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범용 레지스터들도 있어요. 크게 요 세 가지 정도 개념이 있으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ALU 9페이지의 ALU는 뭐 산술 연산을 수행하고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이 연산 수행의 결과를 플래그 레지스터, 보통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불리는 어떤 결과 상태를 저장하는 그 레지스터에 그 정보를 저장하죠. 그래서 이게 마이컴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이제 전문적이라 게 아니라 학부에서 좀 상세히 배우시면 어셈블러나 어떤 그 CPU 동작을 매번 할 때마다 그 동작 결과가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십니다. 우선 그렇구나라고 알고 아시면 되고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ALU에는 FPU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번외인데, FPU는 ALU랑 별도의 장치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ALU가 있다고 해가지고
실수 연산이나 이런 게 더 막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ALU는 그러니까는 이진 데이터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정도가 있고, 요새는 뭐 나눗셈도 거의 포함되어 있긴 한데 뭐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나눗셈은 연산 주기가 굉장히 길어서 음, 보통은 그냥 그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죠. 그건 뭐 실수 연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그 ALU에는 FPU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 ALU는 그냥 이진 데이터에 대한 사칙 연산을 수행한다. 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 장치 CU가 나왔네요. 음, 읽어보면 10페이지입니다. 그 10페이지인데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CPU 명령어, 그 오퍼레이션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읽고, 그래서 읽고가 패치예요. 원래 이 컴퓨터 구조라는 그 전공 과목이 있는데, 컴퓨터 구조를 배우시면 CPU가 명령어를 읽어오는 행위를 패치라고 합니다. 하고 실행하기 위한 내부 데이터 흐름 제어가 디코드와 리드 라이트를 포함된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한 번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에 도식 그림이 또 중요한데, 이게 컨트롤 유닛 TI 델피노라고 치면 C28X 코어에 해당하는 거죠. 우선은 중간에 제어 신호 발생기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제어 신호 발생기는 그 코어에 연결된 클럭 신호를 받으면 그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특정 동작을 반복하게 돼요. 그게 그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외부 제어 신호 혹은 내부 제어 신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내부 제어 신호가 인베디드 된 메모리,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기억 장치, 그러니까 롬이나 램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읽어옵니다. 근데 정보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그 어드레스를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어 해독기라는 거를 통해서 어디에서 명령을 읽어와라 라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어드레스가 발생되고 내부 제어 신호가 발생되면 기억 장치에서 명령어를 읽어옵니다. 그 명령어를 읽어오는 요 과정까지가 패치예요. 그래서 사실은 명령어 하나 실행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패치라는 과정을 개념적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인베디드 프로그램 짤 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어 장치는 그 하부에 있는 제어 신호 발생기가 클럭 소스. 여기서 클럭 소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오실레이터나 크리스탈 같은 기준 클럭을 만드는 그런 클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럭 소스를 받아서 내부 제어 신호를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부 제어 신호가 기억 장치로 가면서 왼쪽 위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어드레스가 발생이 되고, 기억 장치에서는 어떤 OP 코드, 명령어 레지스터로 들어오는 거죠. 아마 파란색 박스가 명령어 데이터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 데이터가 명령 레지스터, 외부에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부에 그 OP 코드와 오퍼랜드, 그러니까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고, 걔를 그 레지스터까지 읽어오는 거죠, 명령어들을. 그러면 제어 신호 발생기가 그런 명령 레지스터를 디코드합니다. 해독을 해요. 해독을 해서 다시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어하거나 내부 제어 신호를 제어해서 기억 장치에 어떤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쓰거나 아니면 내부에 ALU 연산을 하거나 그런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학부생 가르쳤던 자료 중에 그 레지스터랑 그 보통 우리가 그 컴비네이셔널 로직,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냥 그 이게 뭐라고 하지? 조합 로직이라고 부르는 그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CPU는 레지스터랑 로직 연산 소자로 구성된 아주 큰 순차 명령어 실행 회로예요. 우리가 보통 그 CU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클럭이 들어오면 딱 이겁니다. 내부 제어 신호 발생, 프로그램 카운터 제어, 메모리에서 명령어 읽어오기, 패치죠. 여기까지가 패치. 읽어온 명령어를 디코드. 그래서 명령어를 해독한다는 해독기가 명령어를 디코드해서 다시 내부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변경하고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쓰고 읽고 혹은 내부에 있는 ALU를 쓰고 읽고, 이런 계속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그냥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프로세서 버스. 사실 뭐 프로세서 버스라고 했는데 그냥 버스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버스는 디지털 회로에서 시스템의 여러 장치들을 연결하는 경로. 그래서 그냥 시그널스입니다. 그냥 여러 시그널, 동질의 정보를 취급하는 시그널들의 집합이 버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그 인베디드 강좌용이다 보니까 그 이 강좌가 지금 암 CPU용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은 물론 그 인베디드 타입이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암이라고 하면 약간 메인스트림급 CPU에 해당해요. 해서 뭐냐면 외부에 CPU 밖에 큰 메모리가 붙는다는 걸 한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메인보드 보시면 CPU 설치하고 밖에다가 뭐 DDR3, DDR4 이런 메모리를 따로 꼽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인스트림 CPU는 데이터나 어드레스가 외부 익스터널 버스로도 연결이 돼요. 굉장히 큰 메모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여기서는 익스터널 버스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읽어와서 CPU 내부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ALU 연산을 하기 위해서 연산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쓴다든가, 그거를 FPU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부 CPU 내부에서 데이터가 이동되는 경로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인터널 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 버스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그 외부 버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신호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하고 제어 버스. 한번 읽어보면은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외부 장치에 전달하거나 외부 장치로부터 읽어오는 경로. 맞습니다. 어드레스 버스는 프로세서에서 기억 장치나 I/O 장치에 주소 정보를 전송하는 경로. 맞습니다. 이게 잘 이해 못하시는 학생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면 예를 대표적으로 USB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USB 커넥터를 보시면 핀이 4개거든요. 핀 4개 갖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하니까는 사실은 그런 거 딱 보고서는 데이터 어드레스 제어 얘기하면 매칭이 안 되죠. 그걸 보시면 안 되고 그 CPU에 꽂히는 그 DDR3나 DDR4 메모리를 보셔야 돼요. 걔네들이 보통 168핀 커넥터 쓰는데 왜 이렇게 핀이 많이 필요하냐면 어드레스랑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 32비트다. 32비트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드레스도 뭐 4기가 영역을 제어한다면 4기가, 그러니까는 거의 한 32비트의 어드레스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USB처럼, USB 자체가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잖아요. 그 직렬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어떤 메모리들은 굉장히 큰 데이터 버스와 굉장히 큰 어드레스 버스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랑 어드레스 버스가 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외부 기억 장치나 IO에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읽고 쓸지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가 따로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 버스, 사실 내부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제어 버스가 있다. 음. 근데 여기서 뭐 이런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뭐 폰 노이만 구조, 뭐 하버드 아키텍처 뭐 막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버스가 크면 속도 면에서는 좋긴 한데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랑 어드레스 버스가 공유되는 구조도 있어요. 공유되면은 언제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고 어느 순간에 어드레스 정보가 나가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제어하는 제어 신호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텔 CPU 같은 경우는 그 I/O 영역이랑 일반 메모리 영역을 제어하는 그런 제어 신호도 있어요. 물론 인베디드 MCU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러니까 CPU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외부 버스 구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2페이지. 이 자료가 확실히 일반 인베디드 CPU가 아닌 그 ARM 관련된 교재라서 뭐 약간 메인스트림급 CPU가 많이 나왔네요. 제가 일하면서 본 거는 i386, ARM, 파워PC 3개 봤고요. M68K는 이게 아직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000년도 초반에 보고서는 거의 못 봤는데, 아마 그 68000 시리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프리스케일사의 아주 유명한 CPU죠. 사실 인텔이 최초의 8비트 마이컴인 8086, 16비트인가요? 8080인가요? 그거 만들었을 때 좀 늦긴 했지만 모토로라사가, 모토로라사인가? 네. 지금은 68000을 제가 프리스케일상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치가 않네요. 여하튼간에 그 당시는 인텔 CPU, 그러니까 80 계열 CPU, 68000 계열 CPU 두 가지가 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티격태격 싸웠던 거로 기억하는데, 뭐 가정용 컴퓨터 시장이 확대되면서 80X, 그러니까 80 계열 CPU의 승률로 끝났죠. 그리고 68000은 산업용으로 밀려났는데, 여튼간 68000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CPU고요. 뭐 여튼간에 네, 뭐 참고하십시오. 파워PC는 확실히 프리스케일 사건이에요. 그 프리스케일사가 개발한 자사 CPU입니다. 파워PC라고 부르는데, 그 알테라의 그 제품명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FPGA도 들어가 있어요. 파워PC, 대표적으로 파워PC랑 M68K 68000 시리즈가 그 네트워크 기능이 굉장히 강한 CPU예요. 얘네들은 그 초기 개발 때부터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파워PC 같은 경우는 제가 몸담았던 어떤 회사에서 자동차란다. 그 전동차
에 들어가는 제어기에도 많이 사용됐거든요. 네트워크 기능이 강해서. 여튼간에 그런 거고, 암사는 사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암사는 몰랐다가 그 이제 그 뭐냐, 스마트폰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크면서 널리 알려진 거지만, 이제 그 전에는 그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이런 데 많이 사용됐습니다. 하고 밉스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이 밉스로 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튼간에 여지껏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일단 그런 CPU들 프로세서가 나왔네요. 우선은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거는 i386, 그러니까 80 계열 CPU입니다. 전 세계 시장 독점이죠, 뭐. 인텔, AMD. 근데 그 소매용 시장 제외하고요. 그러니까는 80 계열을 제외하고 우리가 인베디드 시장에서의 1위는 암입니다. 암. 독보적으로 1위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한 도움이 됐는데 사실 스마트폰 애플 이건 진짜 스티븐 잡스가 만든 거죠. 그 애플의 아이폰 나오면서 전에도 1등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완전히 암 세상이에요. 어, 아마 지금도 소매 시장의 한 50에서 60%, 70% 정도의 이런 CPU가요, 암 소자입니다. 파워 PC가 1에서 3%, 밉스가 한 0.1%? 이 정도 될 거예요. 여튼간에 암이 굉장히 지금은 숨어 있는 강자고요. 그다음에 뭐 파워 PC는 좀 쓰고 밉스도 아직 명백은 유지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차량용 CPU가 차량 회사에서 주로 쓰니까 이게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다는 거죠. 실제로 산업용 CPU의 강자는 ARM입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TI사의 DSP를 저는 C30 계열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개발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TI사 홈페이지를 아주 옛날 때부터 계속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도 초반에 갑자기 TI사 홈페이지에 TI사가 이제 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그 루미마이크로라는 회사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은 완전히 없어졌고 지금은 루미마이크로사의 암도 모두 다 TI사 걸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완전히 TI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DSP를 만드는 회사가 암사를 인수해서 DSP보다 암이 더 많아.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게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음, 이게 암사의 어떤 암코어의 시장 파급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알았겠죠. 뭐 시장 조사나 어떤 수요 조사나 어떤 향후 어떤 미래 시장을 아마 예측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자동차 회사나 뭐 여러 이렇게 보면 그 기존에 사용됐던 관습 그대로 CPU를 쓰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뭐 IoT나 네트워크 기반 환경이 점점 강화되면 될수록 언젠가는 한번 또 암사가 폭발을 하지 않을까. 물론 스마트폰 때문에 폭발도 했지만 스마트폰 계기 말고 산업용 마이컴으로서 한번 뭐 자동차가 됐건 어떤 밀리터리가 됐건 실시간이 됐건 언젠가는 한번 다시 폭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피니언, 프리스케일, TI, 르네사스, 개코, 뭐 기타 등등 제가 모르는 많은 회사에서조차도 다 암으로 된 코어들이 나옵니다. 인베디드 MCU가 나와요.
대부분 M3나 M4, 지금 M4까지는 아주 많이 팔고요. 그 아까 말했는데 그 암7 코어를 그 인베디드급으로 약간 수정 변경한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능 평가는 서로 비교는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셀프 디스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델피노 같은 경우에 TI사 기준으로 델피노 지금 28347D 뭐 S랑 D랑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800밉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TI사의 그 TMS 570 같은 계열은 밉스가 한 560밉스인가 600밉스 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암이라고 해서 성능이 후지지 않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FPU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TI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ST사, 풀스케일사, 인피니언사 다 인베디드 암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향후 10년, 20년 일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전력전자, 그러니까는 리얼타임용 제어기 개발하시는 분야에 계신다면 약간 시각을 널리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SoC 이게 인베디드 컨트롤러의 어떤 기반이죠. 옛날에 CPU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CPU에다가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SoC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이게 인베디드 마이컴이고요. 암으로 치면은 그 인베디드 암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요새 나오는. 자, 그렇다 치고 14페이지. 뭐 이렇답니다. 보세요. SoC 여러 개의 반도체 부품이 하나로 집적되는 기술 및 제품. 근래에는 프로세서는 메모리 I/O 장치를 포함된 시스템 기능을 칩 하나로 구성하는 SoC 형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MCU, NPU. 뭐 NPU란 용어는 사실은 잘 안 쓰죠. 왜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면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랑 너무 차이가 없게 느껴지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그냥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실제 TI도 C2000 계열을 맨 처음에는 C2000 DSP군으로 분류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인베디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냥 그 MCU 계열로 격하했죠. 이름은. 여튼간에 뭐 MCU란 용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 프로그램. 뭐 읽어볼까요? 프로세서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세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명령, 인스트럭션을 나열하여 구성된 문장. 문장은 단어를 나열하여 구성. 명령은 단어이고 프로그램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 앞서 나온 개념이랑 연결하자면 결과적으로 CPU가 그러니까 CPU 안에 CU, 제어 장치라는 게 뭐냐면 메모리 소자, 그러니까 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가 뭐냐면 그 CU가 실행해야 할 명령어에 쭉 긴 나열된 정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짜주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 짜주는 툴이 이제 랭귀지 어떤 개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CPU, 아까 뭐 CPU든 인베디드 컨트롤러든 그 안에 있는 제어 유닛이 실행하기 위한 연속된 명령어의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 연속으로 쭉 나열돼 있어요. 여기 뭐 상세하게 설명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 명령어가 나열되는 순서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기계어와 어셈블러. 자, 앞장에서 명령,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CPU라는 거는 애당초 레지스터와 그 로직의 조합으로 된 회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단어, 이 인간이 언어, 휴먼 랭귀지를 몰라요. 오직 로직적으로 이해되는 0과 1 여기 있지만 프로세서가 이해하는 거 프로세서는 언더스탠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프로세서는 0과 1로 표현된 이진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게 어떤 동작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설명된 단어도 인간적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프로세서는 이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프로세서는 매 클럭마다 0과 1로 표현된 이진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대로 디코드하고 어떤 제어 신호를 발생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0과 1의 어떤 데이터, 그게 머신 랭귀지, 우리 보통 어셈블러라고 말하는 그 바이너리 데이터, 기계어입니다. 기계어. 요새는 CPU 트레이닝 키트가 어셈블러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때는 CPU 이런 거 하면 기계어를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0101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연속으로 쭉 기입하면 CPU가 어떤 동작을 합니다. 뭐 LED 하나 껐다 켰다 이런 거. 이런 거를 트레이닝하는 교육 키트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요새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기계어라는 개념. 근데 기계어는 0101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단어, 시언어로 치면 어떤 대체되는 어떤 간단한 기호, 그거를 니모닉 코드라고 부르고요. 니모닉 코드를 좀 더 발전시킨 게 어셈블러입니다. 어셈블러. 그래서 사실 어셈블러조차도 아주 세밀하게 따지면 CPU 위에 기계어가 있고 기계어 다음에 어셈블러가 있고 한 다리를 거친다는 거죠. 예, 어셈블러가 있고 어셈블러 다음에 이제 C 언어나 상위 언어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 랭귀지가 뭐냐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들로 프로그램을 짜면 그 단어들이 기계어로 바뀝니다. 일단 그런 개념이라는 거. 어셈블러의 특징, 장점, 기계어에 비해 알, 음? 기계어에 비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 기계어에 비해 오류 수정 및 보관이 쉽다. 이 어디까지냐 기계어에 비해서입니다. 어셈블러도 쉽진 않아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기계어나 어셈블러는 베리 디펜던트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CPU 종류가 바뀌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명령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튼 단점은 프로세서 내부 구조 및 하드웨어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프로세서마다 어셈블러가 서로 다르다. 역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서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계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서로 틀린 거예요. 일단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TI사의 DSP를 쓰려면 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피니언이나 프리스킬도 마찬가지인데 그 로우 레벨 랭귀지, 아니 로우 레벨이란다. 로우 레벨 펌웨어, 그 하드웨어에 거의 근접한 어떤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셈블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실제 C 언어 개발할 때도 그 어셈블러를 대체하는 언어 그 문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셈블러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자, 18페이지입니다. 어셈블러. 자,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를
어셈블리어 문법은 사람이 정해놓은 거죠. 그거를 0과 1로 된 이진수로 구성된 기계어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 맞고, 이 바꾸는 과정을 어셈블이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19페이지. 자, 명령어는 보통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 이게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코드를 줄여서 OP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CPU의 제어 장치 CU가 어떤 동작을 할지 결정하는 게 바로 OP 코드입니다. 하고 오퍼랜드는 오퍼레이션 코드에 의해서 어떤 제어되는 대상인 거예요. 뭐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기억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레지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퍼랜드는 한 개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그 구조마다 틀려요. 연산 순서도 틀려요. 이거는 완전 개별적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고 CPU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인스트럭션은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된다. 어셈블러에서. 그래서 요거 이제 19페이지 중간에 있는 예제 add라는 게 어셈블리어죠. 어셈블리어. 사전에 예약된 add라는 동작인데 이게 나중에 어셈블이 되면 뭐 0100 111 이런 식으로 01로 된 이진 데이터로 변환이 됩니다. ABC는 오퍼랜드, 그러니까 어떤 레지스터나 메모리 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눈치를 채셨다면 오퍼랜드에 레지스터가 온다면 그 레지스터 어떤 레지스터를 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레지스터를 결정하는 어떤 정보가 오고 기억 장치라면 어드레스가 와야겠죠. 그 기억 장치의 특정한 위치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퍼랜드는 특정한 레지스터 혹은 특정한 어드레스 정보가 오게 됩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아,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거 중간에 끊어야 할 것 같은데. 요까지 하고 끊으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명령어 수행 과정. 앞쪽에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명령어 하나를 실행을 하면 크게 세 단계 정도 배웠던 것 같네요. 근데 익스큐트 단계가 사실은 한 개, 두 개 정도 더 나뉘어요. 우선 명령어를 읽어오는 단계가 패치입니다. 하고 명령어를 디코드, 해석하는 단계. 아까 그 명령어 해석기라고 기억나시나요? CPU 제어기 안에 그걸 디코드 단계라고 하고 이거를 실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실행하는 단계가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는 리드, 데이터를 쓰는 라이트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물론 모든 명령어가 항상 이 단계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 이 정도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수행 과정에 세 단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화살표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화살표를 보면 무한 루프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읽어오면 명령어를 해석하고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다시 다음에 명령어를 읽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인베디드 컨트롤러나 CPU는 시스템 클럭, 어떤 우리가 오실레이터나 이런 기존 클럭을 기준으로 계속 연속된 명령어, 이런 우리가 지금 기계어라고 부르는 이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계속 순차적으로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하는 단계를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하는 게 나중에 인베디드 프로그램 짤 때도 아주 도움이 되는 개념이고 그 CPU 내부의 메모리 맵이나 우리가 그 나중에 배울 스택 포인터 뭐 이런 거 아니면 데이터 메모리 공간, 프로그램 메모리 공간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페이지에서 끝 마치고요. 다음 21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